조선의 왕들 중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단종이 세조의 명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을 펼쳐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단 17세였던 소년 왕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록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남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일까요? 실록은 단종의 죽음을 자결로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종이 죽기 직전 그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단종은 살아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지요. 대신들은 연일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고 세조는 못 이기는 척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왜 사약을 내림이 아닌 자결로 남았을까요? 이는 세조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날의 진실을 완벽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기록을 보면 단종이 죽은 뒤 세조가 슬퍼하며 장례 비용을 넉넉히 내주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붓은 권력자의 손에 들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500년 전 그날 차가운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을 17세 소년 왕. 실록이 지운 그날의 진실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의 핏줄입니다. 한 분은 세종의 가장 귀한 장손인 단종이고 또 한 분은 세조라 불리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입니다. 할아버지는 같았지만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종은 세종의 장남인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통성으로 따지면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위 계승자였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 가냘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마저 그가 12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호막 하나 없이 거친 들판에 홀로 남겨진 어린 임금. 실록에는 그가 영특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특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피어난 꽃은 서리를 맞기 쉽다는 말처럼 단종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늘 조심스럽고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문무를 겸비한 호걸이었습니다. 활쏘기는 백발백중이었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형님인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가슴 속 야망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약한 어린애가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 강한 내가 이끄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다. 단순히 자리를 뺏는 것에서 끝났다면 역사는 이토록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후에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백성들과 그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충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조에게 단종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왕위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공포가 세조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따뜻했던 숙부의 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유배지 영월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던 17소년 단종에게 마지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로 그의 또 다른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결단의 칼을 뽑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내 나라는 평안할 날이 없겠구나. 세조는 마침내 차마 내리지 말아야 할 명을 내립니다. 바로 조카에게 사약을 내리는 사사의 명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임무를 맡은 인물은 금부도사 왕방연입니다. 그는 한때 단종을 지키던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단종의 목숨을 앗아갈 사약을 들고 영월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천리 길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왕방현은 사약을 가슴에 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그는 길가에 핀 꽃조차 차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영월 청령포가 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왕방현은 타들어가는 심정을 담아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천리 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맘 같아서 울어 밤길 예는구나. 기록은 그저 그가 사신으로 갔다고 짧게 적고 있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묻어난 고뇌와 슬픔은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입니다. 조선 왕조의 공식 사서인 세조실록 3년 10월 21일자 기록은 단종의 죽음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이 자결이라는 표현에 대해 오랫동안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왕이 사약을 받거나 처형당할 경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록에 자결로 기록하는 것은 당대의 관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종이 거처하던 관풍원에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 왕방현이 도착한 직후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기록이 단순한 자결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비공식 기록인 연려실 기술과 영월 현지의 사료들은 실록이 지운 그날의 과정을 상세히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신 왕방현은 세조가 내린 사약 사발을 단종 앞에 놓았으나 차마 어명을 집행하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공생이라 불리는 하급관리 혹은 노비가 공을 세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자원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종의 뒤로 가서 활시위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목을 메어 죽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 활시위를 이용한 교살 과정을 왜곡하여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단종의 시신 상태에 대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살해 직후 단종의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으며 그 피가 방 바닥을 적셨다는 묘사가 여러 야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단종을 살해한 공생은 방을 나오자마자 피를 토하며 즉사했다는 기록이 영월의 향토사료인 장릉사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식 실록이 평온한 장례로 포장하려 했던 사건 현장이 실제로는 극도의 혼란과 비정상적인 폭력이 동반된 현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세조가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영모의 뿌리를 뽑아 종묘사직을 평안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57년 유배지에 있던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터지자 세조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단종의 존재 자체를 반란의 불씨로 규정했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조정 신하들의 거듭된 요청이라는 형식을 더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국가의 엄중한 법 집행이라는 모양새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쥐도 새도 모르게 단종을 제거하는 암살의 방식보다는 금부도사를 영월까지 보내는 번거로운 사약의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비겁한 살인자가 아닌 정당한 국법을 집행하는 두려운 심판자임을 천하에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차를 통해 단종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백성들 사이에 퍼질지도 모를 생존 설화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사약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목숨을 거두는 왕실만의 마지막 예우였기에 숙부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는 도덕적 가면을 쓰기에도 참으로 적절한 도구였습니다. 이 치밀한 연극의 결말은 이미 자결이라는 단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사약을 내린 사신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종에게는 견디기 힘든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나는 품위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었으나 조카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역사적 방패를 만들려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신의 망설임과 하급관리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 활시위로 목을 조르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련된 사약이라는 무대 덕분에 실록에는 그 비극을 자결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법과 예를 갖춘 척하면서 속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이 이중적인 계산이야말로 역사가 기록한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실록이 굳이 자결과 예우를 강조한 이유는 세조의 정치적 정통성 때문입니다. 어린 조카를 직접 죽였다는 사실은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세조는 단종의 죽음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단종 스스로의 선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임금이 사약을 내렸다면 결과는 당연히 사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적은 것이죠. 단종이 유배지에서 수년을 지내면서도 자결하지 않았는데 하필 세조가 보낸 사신이 도착한 그날, 그 시각에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신이 왔으니 이제 그만 죽어라라고 압박을 가했거나 실제로는 타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결이라는 단어로 상황을 급히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단종 서거 직후 시신 처리에 관해 세조실록은 세조가 쌀과 콩, 종이 등을 내려 장례 비용을 돕게 하고 예로써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월 현지의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대 야사와 후대의 기록인 연려실 기술 등에 따르면 단종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영월의 동강에 유기되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관원들과 백성들 중 누구도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기록에 등장합니다. 엄흥도는 세조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밤을 틈타 동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남몰래 인양하여 수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엄흥도의 충절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고 그 후손들이 관직에 등용되는 결정적 근거가 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엄흥도는 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산을 털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엄흥도는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영월 북쪽의 동을지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정식 왕릉의 경우 풍수지리 전문가인 직관이 자리를 정하고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지만 단종의 매장은 엄흥도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눈이 쌓인 산속에서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녹아있어 그곳을 급히 파고 시신을 안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소가 현재의 단종릉인 장릉입니다. 1930년대 장릉 보수 공사 당시 실제로 관 없이 시신만 안치된 흔적이 발견되어 격식을 갖추지 못한 긴박한 매장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도 시사된 바 있습니다. 매장 직후 엄흥도는 후환을 피해 가족과 함께 영월을 떠나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종의 묘소는 약 80년간 방치되어 위치조차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종 36년 1541년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엄흥도의 후손들을 찾고 현지 백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묘소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의 서거 이후 승자인 세조의 말년 기록에는 유독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평생 원인 모를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기록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져 고통받았다는 묘사가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나 온양온천 등으로 자주 온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를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또는 나병한 센병의 일종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당대와 후대의 기록은 이를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업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단종이 서거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1457년 9월 음력 세조의 장남이자 왕위 계승권자였던 의경세자가 20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세조실록은 세자의 죽음을 병사로 기록하고 있으나 야사인 연려실 기술 등에 따르면 세자가 죽기 전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보았으며 그녀가 세자의 몸을 만지거나 꾸짖은 뒤 세자가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질병이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의 원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세조는 이미 고인이 된 현덕왕후를 폐서인하여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종의 옆에 나란히 묻혀있던 그녀의 능인 현릉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관을 바닷가로 옮겨 매장하는 파묘를 단행했습니다. 왕비의 능을 파헤치는 것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는 세조가 가졌던 심리적 압박과 원한이 실제 역사적 행동으로 표출된 증거입니다. 세조의 피부병과 의경세자의 죽음, 그리고 현덕왕후의 파묘는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선의 사관들은 이를 단종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서 기록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세조의 마지막 기록들을 통해 역사가 죽음 이후의 사건들을 어떻게 인과관계로 서술했는지를 사료를 통해 보여줍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면서 부인인 정순왕후 송씨 또한 왕비의 지위를 잃고 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서거한 직후에는 그녀의 신분이 더욱 낮아져 공식적으로 공노비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신숙주의 집에 노비로 주려 했으나 신숙주가 이를 거절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결국 세조는 그녀를 노비 신분으로 두되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을 내려 정업원에 머물게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 사후 서울 낙산 기슭의 정업원 근처 초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 집과 식량을 제공하며 회유하려 했으나 정순왕후는 남편을 죽인 이가 주는 것은 한 톨도 받지 않겠다며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잇기 위해 여인들과 함께 옷감을 자줏빛으로 물들이는 염색일을 했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 서울 숭인동의 자주동천이라는 이름의 각자로 남아있으며, 이는 그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60년 넘는 세월을 버텼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실체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17세에 서거한 뒤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세조는 물론 그 뒤를 이은 예종,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 16년 1521년에 82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장수이며, 이는 그녀가 단종의 죽음 이후 벌어진 조선 왕실의 온갖 풍파를 끝까지 지켜본 산증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서거했을 때 신부는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중종은 그녀를 왕비의 예가 아닌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묘역 또한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조성되었습니다. 사릉이라는 명칭은 그녀가 평생 단종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왕으로 복권될 때 그녀 역시 정순왕후로 추존되어 종묘에 배향되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지편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은 창덕궁에서 열린 명나라 사신 연회 때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참여했던 김질의 밀고로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조실록의 국문 기록에 따르면 성삼문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 부르며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팽년은 세조가 내린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스스로를 신이라 쓰지 않고 신하가 아니라는 뜻의 포등의 글자를 써서 보냈다는 사실이 사료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능지처참의 일종인 거열형이라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레에 사지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로 반역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또한 연좌제가 엄격히 적용되어 이들의 부친, 형제, 아들 등 남성 가족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성 가족들과 어린 아들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전락했는데 성삼문의 아내와 딸이 박종우의 노비가 되고 박팽년의 아내가 이숙번 가문이 노비가 된 사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종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적 말살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은 이들을 난신나라를 어지럽힌 신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관이었던 남효호는 목숨을 걸고 이들의 충절을 담은 비공식 기록인 육신전을 남겼습니다. 그는 실록이 지워버린 이들의 마지막 대화와 기계를 상세히 기록했으며, 이 책은 훗날 살림 세력 사이에서 단종의 정통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시습, 원호, 이맹전 등
생육신이라 불리는 인물들은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며 세조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사육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흐르며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숙종은 사육신의 관작을 복구하고 이들을 기리는 민절서원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승자인 세조가 기록한 역적의 이름이 200여 년 만에 충신으로 공식 수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이 처형된 노량진 언덕에 세워진 사육신묘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단종 서거 직후 영월 지역에는 공식 실록에는 없는 기이한 목격담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월의 추익한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 등에 따르면 추익한은 단종에게 머루를 바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백마를 타고 영월을 떠나 태백산으로 향하는 단종을 만났습니다. 추익한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자 단종은 태백산으로 산신령이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추익한은 그 길로 단종의 서거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민간에서 단종의 죽음을 비극적 종말이 아닌 신성한 승화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초기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이 단종의 시신을 유기하고 장례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월 백성들은 단종을 대왕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청령포와 관풍헌 인근에는 단종의 영정을 모신 선앙당과 사당들이 세워졌으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국가가 버린 왕을 백성들이 지켜내려는 문화적 저항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단종은 태백산 산신령으로 추앙받으며 강원도 동남부 지역 무속 신앙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국왕이 사후의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대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월 지역에는 단종과 관련된 민속적 실체가 오늘날까지 기록과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월의 령마다 단종이 눈물을 흘렸다는 지명 기록이 전해지며 단종을 모시는 단종제는 숙종대의 복권 이전부터 민간에서 비밀리에 치러져 왔습니다. 영월군 상동읍에는 단종이 산신령이 되기 위해 잠시 쉬어갔다는 어수리 등의 지명이 실제하며 태백산 정상 부근의 단종비와 사당은 민초들이 국가의 공식 서술인 자결 대신 자신들이 목격한 진실인 억울한 죽음을 기록하고 보존해온 장소로 기능해왔습니다. 단종 신앙의 기록들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숙종대의 단종의 복권 논의가 시작될 때 영월 지역에 뿌리 깊게 박힌 단종 신앙과 민심은 복권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록이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격하하려 했으나 민초들은 태백산 산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그를 역사 속에 존속시켰습니다. 1457년 영월의 차가운 방에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소년왕이 다시 조선의 당당한 국왕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41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698년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충절과 의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고 숙종은 억울하게 지워진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숙종 임금은 조정 대신들과의 깊은 논의 끝에 단종의 복권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행정적 절차는 격하되었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호칭 대신 단종이라는 정식 묘호가 부여되었고 길고도 존엄한 공식 시호가 올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노년을 보냈던 부인 송씨 역시 정순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 국가의 모든 공식 기록에 즉각 반영되었으며 단종은 비로소 조선의 공식적인 제6대 국왕으로 역사에 완벽히 복원되었습니다. 복권 절차의 정점은 단종의 위패가 조선 왕실에 영원히 머무는 가장 신성한 사당인 종묘에 모셔진 사건입니다. 종묘 입성은 국가가 그를 정식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위패도 함께 모셔졌는데 이는 살아서 천리길 유배지 너머로 헤어져야 했던 부부가 240여 년 만에 비로소 신주위패로 나란히 만나게 된 역사적인 재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월 땅에 초라하게 남겨졌던 노산군묘는 왕릉인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래 왕릉은
왕이 머무는 도성 근처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숙종은 단종이 잠든 영월 그 자리에 왕릉을 조성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릉은 조선 왕릉 중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일한 왕릉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이곳에 정자각과 홍살문 등 왕릉의 격식을 모두 갖추게 하여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세계문화유산 장릉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숙종의 깊은 정치적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조상인 세조의 즉위 과정을 굳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의 명예를 확실히 살려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결국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전해줍니다. 권력이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역사는 결코 잊지 않으며 억울한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17세 소년 왕이 241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우리 곁으로 당당하게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억울했던 기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슬픈 영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을 되찾는 과정을 보며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이 제가 다음에도 더 지혜롭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